24장이죠. 같은 계획의 다양한 결과들인데, 우리가 그 23장의 습관에 대해 이 제목에서 상당히 이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223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하겠나 얘기죠. 우리 여기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인도 쪽에서는 아비를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 그 사람들의 논리를 뭐냐면, 자기들 자신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거죠. 무덤으로는, 아비의 무덤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들한테 인도 사람들처럼 죽은 아비를 먹겠냐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그랬고, 거꾸로 이제 인도 사람에게 그리스식으로 아버지 유해를 파당할 수 있겠냐 하니까 뭐 펄펄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습은 만상의 진짜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겨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23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24장 같은 계획의 다양한 결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한 태공, 그 밑에 236쪽에 137에 보면은 프랑스와 더 기즈 공작이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237쪽에 보면은 그 계획이 들통이 나가지고 한 중간점에 보면은 태공은 말을 이었다. 내가 지지하는 종교가 당신네가 표방하는 종교가 더 온화하다는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겠소. 용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가시오, 더 이상 여기서 내 눈에 띄지 않게 물러가시오. 그리고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차후에는 더 나은 인간들을 택해 충고를 들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고을 지방에 있을 때 루키우스 킨나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리비아가 충고합니다. 그의 아내죠. 그래서 238쪽에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여자의 충고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러죠. 통상적인 처방이 듣지 않으면 의사들은 반대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처방은 의사들이 좀 엄한 처방이 있겠죠. 그런 처방을 쓰고 안 되면은 반대로 온유와 간용, 용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용서를 해주죠. 주고, 그 240쪽에 보면은 딱 중간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의 나이 40에 일어난 이 사건 이래 그를 노린 음모나 공격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가 베푼 관용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기저 공작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관대한 처사는 차후에 같은 배신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용의 방법이 한쪽은 성공했지만 한쪽은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처럼 인간의 지혜란 허망하고 변덕스럽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결심이나 방비들을 가로질러 항상 사태를 장하고 있는 것이 운수이다. 운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다음 줄에 바로 우리는 어떤 의사가 좋은 결과를 내면 운 좋은 의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운 좋은 의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41쪽에 딱 중간에 보면 그런데 나는 의술 뿐 아니라 보다 확실한 여러분 기술 분야에서도 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 시적 영감, 그 다음에 웅변가, 화가 이런 것도 운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도 군사작전에서도 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는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도 또 계속해서 봅니다. 물론 재수와 요행이 개입해야 한다. 충고와 토의에도 재수와 요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리하고
명민할수록 제 안에서 허약함을 알아보고 저 자신에 대해 더욱 경계한다 이런 얘기하죠.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가장 좋은 몫을 눈에 맡기고 문수의 가후를 믿으며 모든 논리적인 결정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어려움으로 인해 최선책을 간파하고 선택할 수 없는 애매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편에 투신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내가 방금 제시한 두 가지 예처럼 태공과 아우구스투스겠죠. 공격당한 사람이 용서를 베푼 것이 달리 행했던 것보다 아름답고 너그러운 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모반을 두려워한 숱한 사람들이 선수를 쳐서 복수하고 벌주는 길을 택했지만 많은 로마 황제들이 증명하듯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용서와 그 화해, 온유의 방법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디온이라고 있습니다. 디온은 시라쿠사의 정치가죠. 디온은 칼리푸스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들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경계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결코 그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고 우리 에로토스 역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도 그런 말이 있었죠. 가장 아끼는 의사 필리포스가 다리우스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독살을 한다는 파르메니온의 편지를 받자 바로 찢어버렸죠. 그리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이런 과감한 행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계속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척하며 왕공들에게 극히 세심한 경계심을 촉구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몰락과 수치를 근면하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그 어떤 고귀한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세 번째 줄인가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신중함은 고매한 일을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스키피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점에 있죠. 우리가 보여주는 신뢰는 10중 8구 신뢰로 돌아온다. 티투스 리비우스 말입니다. 여기 보면 루이 11세 이야기하고 카이사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를 치르고 무장 봉기한 군단에 오직 자기의 얼굴이 금이와 자신만만한 연수를 맞섰다는 얘기죠.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운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6쪽에 하지만 사실 그처럼 강력한 자신감은 죽음 또는 종국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상상해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들만이 만만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워 떨리는 모습으로 자신 있는 척 해봤자 중차대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순순히 자기를 맡기고 믿어버리는 것이 남의 마음과 의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에 보면 밑에 모냉이라는 게 있죠. 민중에게 살해된 모냉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좀 태도를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약한 방식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7쪽의 5번째 줄에 보면 동료된 계물에게서 인정이나 자애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이 차라리 존경과 두려움을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군중 심리에서 보면은 mob psychology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경향들 좀 갖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48쪽에 보면은 8번째 줄점인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택한 길. 간용과 온화함으로 적들조차 자기를 사랑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들과 운수의 가호에 자기를 맡긴 채 두려움도 근심도 없이 자기에게 닥칠 일을 기다린다는 너무도 고매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50쪽이죠. 어떤 일이 닥치든 담대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에서 얼마간 위로를 얻는 편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할까요? 25장 henag에 관하여인데요. 이 사람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희극에서 늘 이탈리아 희극에서 선생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게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좀 옹호하려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그런데 뒤에 빼어난 인사들이 선생을 경멸하는 걸 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에 대한 자기는 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또 빼어난 인물들이 선생에 대해서 이제 경멸하는 걸 보고 좀 헷갈린다는 얘기를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말 학생이라는 단어가 비난과 경멸의 어조로 쓰였다 한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 말은 상당히 교양 있고 괜찮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게 그리스 말과 학생이라는 단어가 좀 비난과 경멸의 여조로 써 있다는 것은 현학적인 것이 약간 비아냥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251쪽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가장 위대한 현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블레가 인용한 속담인데요. 수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유한 영혼이 그 때문에 더 생기 있고 더 명석해지지는 않는 것이 어찌된 일이며 거칠고 범숙한 정신이 아무런 자기개발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신에서 나오는 말과 판단력을 자기 안에 갖출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정신활동이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은 재료를 채워넣으면 둔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가득 채워질수록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모든 공직에서 발을 빼고 있는 철학자들로 말하자면 그들 역시 자기 시대의 거침없는 풍자정신에 의해 이따금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그들의 개연한 행동거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uk상스럽게 보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철학자들한테 253쪽에 보면은 재판의 12곡증이나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그들로 하여금 판단을 느리게 해볼 텐가?
그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죠. 판단 내리는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뭐 밑에 보면 법관에 대해 혹은 법관을 향해 이야기하려 치면 그것은 금방 지고 불순한 태도로 제멋대로 오다.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나 치면 권력자가 일종의 양치기인 바 양치기처럼 게으르고 양치기처럼 제 소유인 짐승의 고의를 짜며 겉을 깎는다라고 이런 그 판단, 제멋대로라는 얘기, 이를 참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밑에서 그 5번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기본적이고 평범한 일에 대해 무지한 데다 주제는 꼭 오만하다고 경멸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 시대에는 이와 같은 묘사는 우리 시대 철학자들과 아주 거리가 멀다. 옛 사람들이 당대 철학자들을 시기한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세태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 공적인 활동을 경멸하고 과하고 비범한 원칙들에서 비롯된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철학자들은 그 학문이 위대하고 실천에서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철학자들은 일반적인 세태에 못 미치는 처신을 하고 공직을 담당할 능력도 없으며 속인들과 다름없이 저열하고 천한 삶과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254쪽에 어떤 철학자들이 무능한 인간의 정치 영역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테스에게 언제까지 철학을 해야 하느냐 물었자 우리 군대를 지휘하는 자에 더 이상 당나귀의 몰입꾼이 아닐 때까지 이렇게 됐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왕위를 동서에게 물려줬다 그러고 엠페도클레스는 아그리젠토 사람들이 제안한 왕위를 거절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탈레스 있습니다. 그 탈레스는 중간점에 있죠. 사람들이 집안일이나 돈 벌어 부자 되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고 탈레스가 몇 차례 비판하자 그들은 자기가 못하니 공공연히 여우가 하는 식이라고 탓하는 걸 비난했다고 하는데 탈레스는 사실 최초의 자연 철학자인데 돈 버는 걸 비난하니까 그럼 니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벌었다고 그랬죠. 그 올리브가 풍년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올리브 앞찾기를 대량 매매 샀나 봐요. 그래서 풍년이 되니까 올리브를 이제 짜야 되니까 그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이제 철학자들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그 신뢰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탈레스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255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탈레스나 아낙사그로스 그 비슷한 이들은 보다 유용한 일에는 무심하기 때문에 지혜는 있어도 분별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지혜와 분별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구분해봤자 우리 시대 철학자들에게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 때는 지혜도 분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철학자는. 사실은 이제 그 분별이라는 건 지혜의 실용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줄인가요? 앞에 언급한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끝이겠지만 내 보기에는 이와 같은 병폐는 학문하는 방법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어도 더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의 정성과 비용은 우리 머리를 학식으로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판단력과 득성에 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학식으로 채우기만 하고 판단이나 득성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겠죠. 학문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억의 창고란 말씀. 우리는 기억의 창고를 가득 채우려고 했을 뿐 이해력과 생각은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편 257쪽에 보면은 그 지식 얘기하면서 밑에서 한 5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인가요? 세어본 뒤 던져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모행주화나 같다. 지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남들과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법은 모른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키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다.